엄마 배고파요. 5살 남동생의 작은 목소리에 10살 소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계모가 자물쇠로 잠가놓은 찬장. 그 안에는 과자와 라면이 가득하지만 열쇠는 계모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 10살. 본인도 먹어야 할 나이에 4명의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살인의 피해자는 바로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한 재혼 가정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실화 기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봄, 강정민 씨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30대 중반의 IT 기업 팀장이었던 그는 2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홀로 2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10살 딸 유진이와 5살 아들 유우. 특히 큰딸 유진이는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동생을 돌보며 아빠를 도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셋이 잘 살 수 있어요. 유진이는 종종 이렇게 말했지만 정민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같은 처지의 여성 최서연 씨를 만나게 됩니다. 서연 씨 역시 이혼 후 2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10살 딸 다은이와 4살 아들 다율이. 첫 만남에서 서연은 따뜻하고 자상한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친절했고 정민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함께하면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간의 만남 끝에 2사람은 재혼했습니다. 4아이가 있는 가정. 겉으로 보기엔 북적이고 행복한 대가족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연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엄마가 생긴 거야. 엄마가 너희를 잘 돌봐줄게. 약속할게. 유진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엄마가 친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채 석 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한 번 나가면 일주일 길게는 2주씩 집을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서연도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민이 장기 출장을 떠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언니니까 동생들 좀 챙겨야지. 엄마 혼자 4명을 다 돌보기엔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그저 심부름 정도였습니다. 동생들 밥 먹이기, 동생들 씻기기. 10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는 과해졌습니다. 왜 집안일을 이렇게 못해? 내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쳤니? 서연의 목소리에는 점점 날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친자식인 다은이와 다율이에게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유진이와 유호에게는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다은아,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다율아, 이거 먹어. 유진아, 너희는 아까 먹었잖아. 뭘 그렇게 밥 생각만 해. 식사 시간도 달랐습니다. 서연과 다은, 다율이는 따뜻한 식사를 했지만 유진과 유호에게는 남은 반찬과 식은 밥이 주어졌습니다. 유진이는 처음엔 그저 참았습니다. 새엄마니까 적응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서연은 또다시 완벽한 새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아이들 잘 지냈어요. 유진이가 정말 의젓하게 동생들 잘 돌봐줬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대견하네. 정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이는 아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새엄마가 자신들을 다르게 대한다고.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힘들어할 것 같았고 그래서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다 괜찮아.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은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정민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얼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민 앞에서는 자상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지만 정민이 없으면 냉혹한 계모가 되었습니다. 재혼 1년이 지날 무렵 유진이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과 동생 유호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혼 2년째 되던 해 가을, 정민은 유럽지사로 장기 출장을 떠났습니다. 3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정민은 유진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없는 동안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응, 아빠. 조심히 다녀와. 유진이는 아빠를 배웅하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처럼. 정민이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 집 안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유진아, 이리 와. 서연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아빠 없는 동안 규칙이 바뀔 거야. 첫 번째, 네가 동생들 3명 다 돌본다.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두 번째, 집안일은 네가 한다. 설거지, 청소, 빨래 정리. 세 번째, 내 말의 대답은 네 하나야. 알겠어? 10살 아이에게 4명의 아이를 돌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가 아빠한테 이상한 말 하면 너희 동생 유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협박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유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생들 아침을 챙기고 학교에 갔다가 오후 3시에 돌아오면 다시 집안일이 기다렸습니다.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낮에는 외출을 하거나 자기 방에서 휴대폰만 보았습니다. 유진이 부탁하는 것도 동생들을 돌보는 것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엄마, 다율이가 아파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네가 약 먹여. 내가 왜 해? 출장 2주째 정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아이들을 모아 앉히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보, 애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이들은 반가운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정민은 화면 속 아이들을 보며 웃었지만 유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진아, 너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아빠. 괜찮아. 유진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화가 끝나고 서연은 유진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너 아빠한테 이상한 표정 짓지 마. 알았어? 아파요. 아프면 말을 잘 들어야지. 그리고 정확히 3주째 되던 날. 새벽 4시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고 짧은 대화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애들아, 일어나. 서연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 해외에서 교통사고 났어. 사망했대. 서연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충격도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했습니다. 안 돼, 거짓말이죠. 아빠는. 유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살 유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는 일주일 후에 치러졌습니다. 정민의 시신은 화장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연은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지만 유진이는 단 한 번도 서연이 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감사합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서연은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이제 이 집은 내가 책임진다. 내 아빠 보험금도 내가 관리하고 집도 내 이름으로 넘어올 거야.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어? 눈물도 마르지 않은 아이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아빠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계획대로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네가 동생들 셋 다 책임져. 밥도 네가 해먹이고 재우는 것도 네가 해. 난 이제 일도 해야 하고 바쁘거든. 제가요? 제가 어떻게? 못하겠어? 그럼 너희 둘 고아원 보내버릴까? 협박이었습니다. 10살 아이는 5살 동생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의 죽음 이후 집은 완전히 감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석 달, 집안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었고 아이들을 감시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진과 유호는 말 그대로 하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침 5시 30분. 유진의 하루는 서연의 발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밥해. 10살 아이가 4명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게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학교 가기 전까지 동생들을 먹이고 설거지까지 끝내야 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청소하고 저녁 준비도 해놔. 알았지? 네. 학교에서도 유진은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친구들은 유진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챘지만 유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내가 몇 시까지 오라고 했어? 죄송해요, 선생님이 청소 당번이라고. 변명하지 마.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유진의 볼이 빨개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그녀의 친자식들은 매일 따뜻한 식사를 했지만 유진과 유호에게는 남은 반찬과 식은 밥만 주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굶기도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5살 유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언니가 뭐라도 구할게. 유진은 냉장고를 뒤졌지만 서연이 자물쇠로 잠가 놓았습니다. 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은 학교 급식을 남겨서 몰래 싸오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눈치를 보며 남은 빵이나 우유를 가방에 몰래 넣었습니다. 신체적 학대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서연은 가차없이 매를 들었습니다. 너 또 설거지 제대로 안 했지? 죄송해요. 제가 키가 작아서 싱크대가 잘 안 보여서. 변명. 빗자루 자루가 유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라도 지르면 동생 유호가 대신 맞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멍과 상처는 늘 옷 안쪽에 숨겨졌습니다. 여름에도 긴 팔을 입어야 했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마다 유진은 핑계를 대고 빠졌습니다. 선생님, 저 몸이 안 좋아요. 유진아, 요즘 너무 자주 빠지는데 괜찮니? 보건실 가볼래? 아니요, 괜찮아요. 유진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몸을 보면 멍자국을 발견할 테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의 학대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겨울이 왔지만 난방을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유호의 방만 히터가 없었습니다. 추우면 이불 더 덮어. 난방비가 얼만데.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약해서 그래. 버텨. 심지어 서연은 유진을 몰래 일을 시켰습니다. 저녁 시간에 동생들을 재운 후 유진을 데리고 나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이거 다 돌리고 와. 한 장이라도 빠뜨리면 혼날 줄 알아. 한겨울밤 9시 10살 아이가 홀로 골목을 돌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손은 얼고 발은 시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서연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너희 먹여 살리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유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은이와 다유리를 대하는 서연의 태도와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다은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다유라, 이거 먹고 싶었지? 엄마가 사왔어. 따뜻한 말, 다정한 손길,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이 친자식들에게만 향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어. 나도 엄마가 필요해. 하지만 유진에게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친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새엄마는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밤마다 유진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언제 돌아와? 아빠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만 아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몸무게는 10kg이나 줄었습니다. 얼굴은 해숙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아, 선생님한테 할 말 없니? 요즘 너 많이 이상한데.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말하면 서연이 동생 유호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유진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듣게 된 한 통의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째 되던 어느 금요일 밤. 유진은 평소처럼 동생들을 재우고 늦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은 세제와 찬물에 갈라져 있었고 온몸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평소였다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유진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연인에게 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 됐어. 정민이 죽은 거 완벽했잖아. 순간 유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요? 아빠가 죽은 게 계획대로? 보험금은 다음 달에 들어온대. 3억. 그거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유진은 조용히 서연의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왔고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해외 출장 보낸 것도 좋았고 교통사고로 처리된 것도 깔끔했어. 경찰도 의심 안 해. 그냥 불운한 사고로 결론 났어.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참아. 1년만 더 참으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그 애들도 처리하고. 처리? 그 애들이라면 나와 유호를 말하는 건가? 유진이? 걔는 문제야. 너무 똑똑해서 눈치챌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계속 혹독하게 다루는 거야. 겁을 주면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고아원?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보험금 받으려면 후견인 자격을 유지해야 해서. 일단 지금은 데리고 있어야 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전화는 10분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상대방과 재회를 약속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아빠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행운인 것처럼.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설거지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고? 계획된 거였다고?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10살 아이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어.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 믿어줄까? 그리고 만약 서연이 알게 되면 나와 유호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유진은 베개를 꽉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서연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매주 금요일 밤 같은 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방문을 잠그고 작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후에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서연의 옛날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어느 날 서연이 외출한 사이 그 휴대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목록을 열었습니다. 자기야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고 갔습니다. 정민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와. 3억.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완벽해.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조사도 안 될 거야. 다 당신 거야. 조금만 참아. 유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그 메시지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바로 가야 할까? 유진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났습니다. 아빠의 친구 김도훈 아저씨. 도훈 아저씨는 아빠의 대학 동기였고 변호사였습니다. 아빠 장례식 때 유진에게 명함을 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아저씨한테 연락해. 알았지? 유진은 그 명함을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명함.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아저씨를 찾아가야 해. 아저씨라면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서연의 감시망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했고 외출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유진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서연이 다은이의 학교 행사 때문에 오후에 외출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엄마 늦게 올 거야. 너희 저녁 알아서 먹어. 그리고 집 나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서연이 나가자마자 유진은 유호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동생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유진아. 엄마한테 말했어? 네, 괜찮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유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유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꼭요. 40분을 달려 유진은 작은 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 변호사님 계신가요? 아,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급한 일이에요. 제 이름은 강유진이고. 유진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보았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혼자 어떡해? 유진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저씨, 저희 아빠가. 도훈은 유진을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연의 학대,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 도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유진아, 그 사진 아저씨한테 보여줄 수 있어?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도훈은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아, 잘했어. 정말 용감했어. 그리고 도훈은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사실 아저씨도 너희 아빠한테서 이상한 걸 받았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네? 아빠가 이걸 아저씨한테 맡기면서 말했어.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유진이에게 전해달라고. 도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달락 아버지가 남긴 진실, 그리고 정의의 시작. 도훈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유진에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여러 파일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문서 파일, 그리고 동영상 파일. 이게 뭐예요? 아빠가 남긴 증거야. 아빠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도훈이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오늘 서연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다. 모르는 남자와 주고받은 내용인데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보험금 사고 같은 단어들이 나왔다. 처음에는 오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며칠간 서연을 관찰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 밤 누군가와 통화한다. 그리고 나에 대해, 보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확신했다. 서연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서연의 전남편을 조사했다. 그의 이름은 박재혁. 전과 기록이 있었다. 사기, 폭행. 서연과 이혼한 것도 거짓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연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함께 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 파일은 문서였습니다. 정민이 직접 작성한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박재혁의 신상정보, 서연과의 통화 기록 분석, 보험 가입 내역. 정민 씨는 자기가 위험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해둔 거예요. 도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편지를 읽어봐. 도훈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빠의 친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유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는 서연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어. 증거가 부족했고 더 중요한 건 너희를 지켜야 했어. 만약 내가 먼저 움직이면 서연은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어. 특히 어린 유호에게. 그래서 아빠는 기다렸어. 증거를 모으면서, 안전한 방법을 찾으면서. 아빠는 도훈 아저씨에게 모든 걸 맡겼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증거를 너에게 전해달라고. 그리고 법적으로 너희를 보호해달라고. 유진아, 아빠는 항상 너를 믿었어. 너는 강하고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야. 아빠가 없어도 너는 잘 해낼 거야. 힘들겠지만 꼭 버텨. 그리고 도훈 아저씨를 믿어. 그분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항상 너의 편인 아빠가.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빠. 도훈은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유진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아빠가 모은 증거와 네가 가져온 증거를 합치면 서연을 고발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아빠의 녹음 파일, 서연과 박재혁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보험금 수령 기록. 이 모든 게 살인 계획의 증거야. 도훈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과 박재혁이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해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박재혁이 현지에서 사고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유진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10살 소녀가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최서연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배고프고 추웠어요.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아빠를 죽였다는 전화 내용을 들었어요. 유진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연의 변호인은 반박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살인교사 및 아동학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재혁은 살인 및 보험 사기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유진과 유호는 도훈의 임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훈은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고 아빠의 보험금은 유진과 유호를 위한 신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1년 후, 유진은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도훈 아저씨는 따뜻한 후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정된 집을 제공했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유진은 아빠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겼어. 아빠가 남겨준 증거 덕분에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 이제 괜찮아. 유호도 밝아졌고 나도 학교 잘 다니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희를 지켜줘서. 사랑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10살 소녀의 용기는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아이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지만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그리고 숨겨진 범죄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